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상대로 5대0 승리를 거두자 일본 쪽에서는 예상대로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상대가 약하다. 고지대에 적응도 안 된 팀이다. 그런 팀에게 5대0으로 이겼다고 좋아하는 건 꽃밭이다. 손흥민은 약팀에게만 강하다. 본선에서는 침묵할 것이다. 물론 맞는 말도 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세계적인 강호는 아닙니다. 피파 랭킹도 한국보다 훨씬 낮고 월드컵 본선급 전력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경기 하나로 한국이 월드컵 16강을 확정했다거나 갑자기 세계적인 강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과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의 5대0 승리를 깎아내리는 기준을 그대로 일본 대표팀에 적용하면 이야기가 꽤 이상해집니다. 일본은 바로 어제 자신들의 안방 도쿄홈에서 아이슬란드를 상대했습니다. 원정도 아니고 고지대도 아니고 시차 적응 문제도 거의 없는 홈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대0. 그것도 경기 막판 87분 오가와 고키의 헤딩골로 겨우 승리했습니다. 로이터 보도 역시 일본이 점유율은 가져갔지만 아이슬란드 수비를 뚫는데 고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한국이 102위권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상대로 5대0으로 이긴 것은 의미 없는 승리이고 일본이 75위권 아이슬란드를 홈에서 1대0으로 간신히 이긴 것은 수준 높은 평가전입니까? 한국은 고지대 적응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솔트레이크 시티 인근 고지대 환경에서 선수들의 호흡, 회복 속도, 경기 템포 유지 능력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실제 경기는 유타주 프로보의 BYU 사우스 필드에서 열렸고 한국은 그 환경 속에서 5골을 넣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홈에서 아이슬란드를 불러들였습니다. 물론 아이슬란드는 피지컬과 조직력이 있는 유럽팀입니다. 무시할 상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시아 최강의 전술 완성도, 유럽파 중심의 선수층, 패스와 조직력의 축구를 생각하면 홈에서 1대0은 결코 자랑만 할 결과가 아닙니다. 한국이 약팀을 이기면 당연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홈에서 아이슬란드를 1대0으로 이긴 것도 당연히 더 크게 이겼어야 할 경기라고 말해야 공정합니다. 한국이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상대로 5골을 넣은 것은 상대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평가전에서 약팀을 상대로도 공격 전개가 막히고 결정력이 떨어지고 골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대로 넣을 수 있을 때 확실히 넣고 공격수들이 득점 감각을 회복하고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평가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최근 소속팀 득점 문제로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결과를 냈습니다. 황희찬도 골을 넣었고 조규성도 교체로 들어와 2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늘 지적받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결정력입니다. 공격수의 골 감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격수들이 골을 넣으면 상대가 약해서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평가전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강팀에게 지면 역시 안 된다. 강팀에게 비기면 상대가 힘을 뺐다. 강팀에게 이기면 운이 좋았다. 약팀에게 이기면 의미 없다. 약팀에게 크게 이기면 꽃밭이다. 약팀에게 고전하면 아시아 수준이 이렇다. 이건 분석이 아닙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유를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일본 축구 팬들의 한국 축구 평가에는 오래된 습관이 있습니다. 일본은 전술적으로 우월하고 한국은 정신력과 피지컬만 앞세우는 팀이라는 프레임입니다. 1997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 때부터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일본은 패스를 한다. 일본은 전술이 있다. 일본은 미드필드에서 공을 예쁘게 돌린다. 한국은 거칠고 단순하다는 식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은 나카다 히데토시를 중심으로 기술 축구를 이야기했습니다. 카시마 엔틀러스 출신 선수들의 윙어들이 부지런히 달리고 나카다에게 무조건 공을 주면 나카다가 전방 패스하는 것이 기본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NBA 시카고 불스의 트라이앵글 오펜스처럼 일본 축구도 트라이앵글 패스를 유소년부터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일본 축구가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일본 대표팀은 분명 강합니다. 유럽파도 많고 전술 완성도도 높고 선수층도 두껍습니다. 미토마, 쿠보, 엔도 같은 선수들은 아시아 정상급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선수들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강해졌다고 해서 한국의 성과를 무조건 깎아내릴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오른 선수입니다. 김민재는 유럽 정상급 센터백으로 인정받았고 이강인 역시 유럽 무대에서 기술적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무것도 아닌 팀인 것처럼 조롱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손흥민에 대한 일본 쪽 반응은 늘 이상합니다. 손흥민은 약팀에게 강하다. 이제 미국 리그에 익숙해졌다. 강팀 상대로는 스피드 감각이 안 돌아올 것이다. 본방에서 침묵할 것이다. 이런 말은 듣기에는 날카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편리한 비난입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상대가 약해서 의미 없고 골을 못 넣으면 역시 끝났다고 말하면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비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축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경기 경험, 자기 관리, 정신력, 그리고 순간의 결정력입니다. 손흥민은 이미 수많은 압박 속에서 살아남은 선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 동안 정상급 공격수로 뛰었고 대표팀에서도 오랫동안 에이스의 부담을 견뎌왔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가치가 사라지는 선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세계 축구를 보면 예전처럼 젊은 선수들이 무조건 베테랑을 밀어내는 흐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 선수들이 숫자가 적어서인지 나이든 베테랑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손흥민은 아직 한국 대표팀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선수라서가 아니라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알고 어떤 순간에 슈팅해야 하는지 알고 팀이 흔들릴 때 어떤 표정으로 버텨야 하는지 아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수비 전환이 불안할 때도 있고 빌드업이 답답할 때도 있으며 강한 압박을 받으면 미드필드 연결이 끊기는 장면도 있습니다. 세대 교체도 숙제입니다. 9번 스트라이커 문제도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월드컵급 원톱이 자리 잡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공격진 결정력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홈에서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87분까지 골을 못 넣고 끌려간 경기는 바로 그 문제를 보여줍니다. 공은 잘 돌리지만 마지막 박스 안에서 강하게 찍어 누르는 힘,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단순하고 강한 한 방. 이런 부분은 일본 축구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숙제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향해 약팀 상대로 5골 넣었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한국도 일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홈에서 아이슬란드 상대로 1골 넣고 만족하지 마라. 더구나 이번 일본과 아이슬란드전은 일본 입장에서도 월드컵전 마지막 홈 평가전 성격이 강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모리아스 감독은 11명을 교체하며 선수들에게 출전 시간을 부여했고 요시다 마야의 고별전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즉 순수하게 승패만 따지는 경기라기보다는 점검과 분위기 조성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트리니다드 토바고전도 똑같이 봐야 합니다. 한국 역시 단순히 상대를 두들겨 패려고 경기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고지대 적응, 선수 컨디션 점검, 공격 조합 확인, 득점, 감각 회복, 팀 분위기 반전이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3월 평가전 패배 이후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릴 필요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도 경기 후 팀의 자신감과 흐름을 이야기했습니다. 평가전은 평가전입니다. 평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이름값만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확인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고지대에서 5골을 넣었습니다. 일본은 홈에서 1골을 넣었습니다. 한국은 공격수들이 득점했습니다. 일본은 막판까지 답답했습니다. 한국은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일본은 결정력 숙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조롱하고 일본은 포장한다면 그것은 분석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일본 팬들이 자주 말하는 것처럼 일본은 아시아 최강을 꿈꿉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강한 팀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팀이라면 남의 승리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약팀을 상대로 대승하면 상대가 약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했다고 평가하면 됩니다. 일본이 홈에서 1대0으로 이기면 승리는 했지만 공격 완성도는 아쉽다고 평가하면 됩니다. 그게 공정한 분석입니다. 한국 축구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축구는 아직 불안합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체코, 멕시코, 남아공 같은 팀을 상대하려면 트리니다드 토바고전 5대0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비 조직, 압박 강도, 미드필드 장악력, 후반 체력 관리, 세트피스 수비까지 훨씬 더 촘촘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리니다드 토바고전 5대0을 아무 의미 없는 경기로 만드는 것도 지나친 평가절하입니다. 약팀을 상대로도 이기지 못하는 팀은 많습니다. 약팀을 상대로도 5골을 넣지 못하는 팀은 더 많습니다. 특히 월드컵 직전에는 작은 자신감 하나가 팀 분위기를 바꿉니다. 공격수가 골을 넣고 에이스가 웃고 벤치 멤버가 결과를 내는 것은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일본이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긴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는 승리입니다. 선수 점검도 했고
요시다 마야의 고별전이라는 상징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팬들은 최소한 한국의 5대0을 비웃기 전에 자신들의 1대0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남의 약점만 보고 자신의 약점은 못 보는 것입니다. 한국이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5대0으로 이겼다고 해서 16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이 아이슬란드를 1대0으로 이겼다고 해서 일본 축구가 한국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한쪽의 승리는 깎아내리고 다른 한쪽의 신승은 포장하는 이중잣대. 그것이야말로 이번 일본 반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정말 강한지는 본선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일본 대표팀이 정말 아시아 최강인지도 본선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두 평가전만 놓고 보면 일본 팬들이 한국의 5대0을 조롱할 만큼 자신들의 경기 내용이 압도적이었느냐? 그 질문에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고지대에서 5골을 넣었습니다. 일본은 홈에서 87분 결승골로 겨우 이겼습니다. 유튜브 썸네일 일본 만화처럼 그려주세요.